여러분, 오늘 저는 오전 11시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특히 그중에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무효선언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대표로서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주현 변호사와 저와 또 맹주성 교수님 몇 분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지는 4.15 국회의원 선거의 우편투표 과정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령인이 이제 한 군데서,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 가서 부재자 투표를 했다, 관내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 수령인의 이름이 개, 새, 깨, 글, 희, 이런 이름 또는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개라는 그런 성은 없지 않습니까? 새라는 성도 없죠. 또 깨라는 성, 이름 이런 건 없죠. 글이라는 성도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국민의 성과 이름 가운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개, 새, 깨, 이런 사람에게 부재자 투표한 내용이 글이로 보내진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이름으로 보내거나 그 선관위로 보내야 되는데, 수령하는 사람이 개다, 새다, 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19,437건입니다. 그 투표 용지가 19,437건은 가는데 그 붙인 곳이, 이제 투표하는 거는 제가 하고, 받는 사람 이름이 개다, 새다, 깨다, 이런 식으로 된 사람 앞으로 보낸다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이 투표 용지를 보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 문건입니다. 우리나라 공문서 중에도 가장 중요한 문서가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령인이 개다, 개한테 보냈다, 새한테 보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게 19,437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편투표는 총 272만 4,653건인데 그 중에 비정상적인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것이, 다 등기인데 무조건요, 이 투표 용지는 다 등기로 보내는데 비정상적인 것이 40%나 됩니다. 110만 672건이 됩니다. 이걸 한 건 한 건 전부 272만 4,653건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공을 들여서 지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드시 이 관내 사전투표의 우편투표 등기에 잘못된 의혹은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조사를 해서 왜 그러면 개한테 보낸다고 했느냐, 내 투표 용지를 김문수가 투표한 것이 왜 개에게 이 등기 우편이 갔느냐, 또 새한테 갔느냐, 깨한테 갔느냐, 이거는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선거 소송을 우리가 제기했는데요, 제기한 거는 워낙 많습니다. 1000건 이상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체의 소송을, 선거 소송을 진행을 안 하고 5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거 말이 됩니까? 5월 달에 제기를 해서 지금 그래도 넉 달이 넘었는데 5달째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빨리 신속하게 하나하나씩 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체 진행을 안 시키고, 원래 법적으로는 당연히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거 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 내니까 11월 초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진행 자체를 안 하고 5달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장, 아무리 문바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블랙 복장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도 신석월 목사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장례는 화장을 해서 없습니다만은 연결식처럼 예배를 보는 모임이 어제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신석월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천절 집회 계획을 철회하라. 강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것은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2.5단계를 2단계로 한 단계 낮췄는데 낮춘 날에 발표하면서 이번 월요일이죠.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2주 동안에는 낮춰놨다가 그 다음에 9월 30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하는 이때는 특별 강화 기간으로 하겠다. 그래서 특별 방역 기간을 2주를 또 정해가지고 추석 10월 3일 개천절과 또 10월 9일 날 이때는 특별 방역 기간을 한다는데 지금 이 확진자 숫자가 100명대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아주 좋아지고 있죠. 아주 정말 누구나 바라는 것, 저희들도 환영하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낮췄으면 됐는데 그 다음 보고 또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10월 3일, 10월 9일 이때는 작년에도 100만, 200만, 300만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물러가라고요. 지금 또 이렇게 문재인 지지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때 또 시위하면 어떻게 하냐. 물론 방역은 해야 되지만은 집회 시위도 또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이 헌법적인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미리 방역이 지금 현재 2.5에서 2단계로 낮추면서 2주 후에 그때는 다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일체 5개 집회 10명 이상도 안 되고 그래서 87건의 집회를 지금부터 계속 금지시켜 나가면서 엄포를 넣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도 하고 신속하게 해산하겠다. 예외 없이 엄중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국민의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는 또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이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문재인과 정세균 또 국민 여론에도 워낙 KBS부터 공갈 엄포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라는 것은 독감보다도 또 사망자가 적지 않습니까? 불과 지금 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독감 3,000명 뭐 이래 되면 여기는 300명 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적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국민들한테 너무 공포심을 많이 주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 지금 광화문에 꼭 집회를 10월 3일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거나 지금 가뜩이나 불어대는데 지난번 8월 15일은 동아면세점 앞에 있었던 거나 광화문 집회는 합법 집회였습니다. 또 롯데백화점 앞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국회의원하고 했던 것도 합법 집회입니다. 그때 서울행정법원 11부 이 재판부에서 이거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적절한 절차를 지키면서 하라. 이렇게 합법적인 그 집회가 돼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집회했던 것이 전부 불법 집회인 것처럼 계속 언론에 떠들고 뭐 문재인부터 정세균 모두가 공갈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코로나 계엄이다, 코로나 독재다, 또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가 구태여 집회를 꼭 강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서경석 목사나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차량으로 그럼 모여서 하자. 차량 속에서 각자 혼자 앉아가지고 차량으로 시위를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문재인 아무래도 지금 워낙 장사도 안 되고 부동산 올라가고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지지도도 떨어지고 조국이, 추미애, 뭐 윤미향이 해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또 덮어 씌워가지고 이 코로나를 정황훈이가 확산했다. 뭐 또는 광화문 8.15 집회가 확산했다. 또 10월 3일 집회가 확산했다. 그러면은 덮어 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적으로 상당히 유연하게 우리가 병법에도 모택동 병법이 있죠. 이거는 뭐 중국의 전통적인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모택동이 그 적은 숫자로 어떻게 장개석 국민당을 이기게 되느냐. 그는 굉장히 유연하게 전술을 썼는데 그중에 모택동의 16자 전법 여러분 아시죠? 적진아퇴. 적이 오면은 우리는 물러서고 적이 피하면 이쪽 가서 때리고 적이 후퇴하면 추격하고 적이 가만히 주둔하고 있으면 가서 계속 신경 괴롭히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내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신속하게 우리는 바꿔서 정말 자유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문재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거기 함정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문재인이 뭐 여러 가지 그 함정이라는 것이 일단은 공권력을 동원하고 경찰력과 서울시의 행정력, 코로나 방역 본부 그리고 KBS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를 확산했다 또는 8.15 집회가 확산했다 또는 광화문 집회에서 확산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뻔한데 거기에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다. 그거는 뱀처럼 지혜롭게 피할 거는 피하면서 칠 거는 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10월 3일 날이나 10월 9일 날이나 꼭 그날에 지금 문재인이 정세균이 여기에서 그때는 특별 방역 대책을 세워가지고 집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겠다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방식은 꼭 옳은 방식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올바른 방역, 국민에게 방역에 대한 불안감을 줄 필요 없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에 가장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장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출퇴근 지하철 보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음식점이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정이 많은데 이런데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방역을 강조해서 경제가 다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10월 9일 바로 추석 명절 연휴 이때에 문재인, 정세균 방역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경찰에서 절대 불허하는데 너무 정면으로 나서는 게 맞느냐. 그런 것은 저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문재인의 잘못된 실정, 부동산 또 일자리 경제 이 잘못된 국가 부채를 계속 늘려가지고 선심성 돈 뿌리기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비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욱 새로운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홍영표 노동운동도 하고 아주 강성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을 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 공작을 하고 사회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 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이 홍영표의 망언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야당의 신원식 국회의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해명을 하라 이래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하고 또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중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신원식 국회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퇴장을 하고 또 육군 중장 출신의 국회의원 5군 단장 하셨죠. 한기호 국회의원도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영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민주당과 문재인 이 정부의 이 집권 세력들은 항상 군 이거는 적폐 세력이다. 그리고 육사는 특히 적폐 세력에 이르는데 이번에 서욱 국방장관은 호남 출신이지만 바로 육사 출신 그리고 육군 출신 최초의 문재인 정부의 처음으로 육군 출신의 국방장관 후보가 돼서 청문회 하는데 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군을 불신하고 군 출신들에 대해서 쿠데타 세력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런 식의 망언을 하고 있는 홍영표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생각이 뿌리 깊습니다. 이들 생각을 쉽게 못 고칩니다. 하여튼 대단히 유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교수가 이 조국 흑서를 썼죠. 이 조국 흑서를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문재인이 조국 추미애 비판하는 데는 아주 최고 아프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추미애 사태는 기어이 제2의 조국 사태가 됐다. 이 조국이 기생충 아닙니까? 조국이 바로 말라리아 같은 기생충이다. 이렇게 이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가 이야기했었는데 문재인이는 편충, 조국은 말라리아, 추미애는 이게 회충인지 요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다시 제2의 조국과 똑같이 된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실은 특권을 누려왔다. 이런 것이 다시 드러났다. 과거에는 특권이라 비판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청탁을 미담으로 둔갑시키고 자기 아이만 특별히 여기는 엄마, 추미애, 또 정경심이, 윤미향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유학 보내고 의학전문대학 보내고 추미애 또 아들 또 지금 저렇게 휴가 문제 또 통역병 문제 장애인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담당 부서 법무부를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 정의입니다.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장관 추미애, 정의부 장관 조국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불공정 부정의가 조국이가 추미애인데 이 기생충 장관들입니다. 기생충 장관들을 정의부 장관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겠느냐. 또 반칙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국이 문재인이 전부 반칙입니다. 그런데 이 반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반칙이 규칙이 돼버렸습니다. 촛불은 이제 지옥불로 바뀌어버렸다.
근데 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 조국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범죄자들의 기법은 어떤 기법이 있느냐. 범죄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절대 안 했다고 잡아떼다가 그 다음에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다. 또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게 되면 너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고 늘어진 상대방을.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꼬리 자르기 위해서 추미애는 안 했는데 보좌관이 했다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조국과 가족 비리 또 이번에 추미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미애는 뭐라 그랬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소설 쓰시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국회의원 보고 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원회에서 소설 쓰시네 이런 말 했는데 자기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자문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마 국회 역사상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자기 아들 이야기 나오니까 뭐 소설 쓰시네 이렇게.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추미애하고 그 남편 뭐 변호사가 민원을 넣은 기록이 있다고 국방부에 조사를 민원을 넣었다. 그 다음에 의원실에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부대에 또 여러 번 전화한 것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있거든요. 정책보좌관 제도도 이것도 잘못된 건데, 저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 이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거 다 그 당 출신들이 많이 가서 정치적으로 장관을 감시하고 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책보좌관입니다.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청탁을 하고 다니다가 국방부 내부에서 하도 청탁을 하고 다니까 행동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도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다 드러나니까 이제는 2단계로 증거가 나오니까 2단계인데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화한 거는 사실인데 외압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서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김대중 비서도 하고 이렇죠. 민원을 넣었다는 것, 이거는 오히려 민원실에 연락한 것은 장관한테 바로 해도 되는데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오히려 미담 아니냐,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닌 미담 아니냐, 이런 궤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잡아 뗍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자식도 까보자. 이렇게 3단계 물고 늘어집니다.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면서 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야당에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병역 면제받은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3배가 더 많거든요. 3배가 많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아들 15명 중에 14명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에 고무된 야당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이제 군대에 간 자기 자식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내려가 경연대회까지 벌였습니다. 이 민주당 특성, 아주 이 특성이 드러난 게 4단계제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거는 이렇게 아들 문제 가지고 흔드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음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어준이 이거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예 탄핵을 부정하는 태극기 부대 작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서일병이 군에 안 가도 되는데, 다리도 아프고 해서 군에 안 가도 되는데 엄마가 장관이니까 할 수 없이 군에 갔다. 이런 애국자다.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도 다 적법하다. 문제없다. 그런데 이 해명을 하기 전에 민주당과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하기 전에 이
국회에서 말하기 전에 민주당하고 국방부하고 당정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의 그 지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명하기 석 달 전에 국방부에서는 진료하기 위해서, 몸이 아파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청원 휴가를 낼 때는 최초 10일이고 만약 더 연장할 필요 있을 때는 군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어는 역시 공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다시 SBS 그 처음 보도를 한 SBS 방송사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허위다. 오히려 정 안 되니까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추미애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부 고발자는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는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 제보자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치우고, 민주당의 황희라는 국회의원, 이거는 페이스북에 아예 이렇게 썼죠. 제보자 자체가 범죄자고 이거는 공범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단독범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검찰에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내부 고발자가 엄청난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아주 이런 애국자라 해놨다. 이제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씌웁니다. 제보자는 단독범이 아니고 공범이 있으니까 철저히 파헤쳐라.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추미애 아들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반드시 그 부모 중에 하나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고 보좌관이 3차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국방장관의 정책보좌관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용산 배치 청탁권 역시 애초에 용산에 왜 안 보내주느냐, 이 추미애 아들 글을 봐서는 사전에 다 그 로비가 있었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스포츠 경영학을 영국 가서 공부했는 오히려 제 아이가 제비 뽑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 원래 정식으로 실력으로 했으면 통역병,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됐을 건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추미애 말은 이거는 법무부 장관, 정의부 장관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식의 엄마, 모성애 외에는 이거는 장관이 아닙니다. 집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추미애는 공인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만 골라가지고 하고 또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기 보좌관, 국회 보좌관은 아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의 정책비서관이 통역병 선발 청탁을 하고 다닌 것은 추미애 자신의 뜻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국회의원실 보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24년 전에 정치 입문할 때 이런 말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사회에 나아갈 때는 누구나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당대표 선거 때, 불과 4년 전입니다. 금수저 가진 사람일수록 고위공직자가 될수록 더 반칙을 통해 특혜를 누리고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헬조선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는 자기가 대표가 되니까 자기가 반칙과 특혜를 자기가 가장 많이 누리면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전부 범죄자 취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은 지옥불이 됐습니다. 촛불이 아니라 지옥불입니다. 과거에는 특권을 비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판하는 사람 쪽쪽이 고발하고 오히려 언론에서도 계속 몰아쳐서 그
최초로 그 당시에 그 추미애 아들 있었던 거기에 휴가 갔던 그 미복귀 상태에서 이 탈영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화했던 그 현병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 공범이 있으니까 수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와 민주당 이 문빠들이 이제 청탁을 미담으로 부르고 바로 공익제보자는 범죄자로 뭐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전부 공범이 있다, 배후를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검찰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이게 촛불은 지옥불이 된 겁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미향도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에 쭉 공소장을 들여다보면서 조선일보가 이걸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 이 윤미향이라는 기생충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부금, 공금 이것을 1억 원 이상을 217차례 생활비나 사적으로 썼다. 이것이 다 나옵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기부한 돈, 이 공금 이것을 자기 쇼핑, 교통비, 식비, 생활비 뭐 또 현금을 어디 썼는지 이거 자체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렴치한 기생충들이 집권한 이 나라, 우리 국민들 등판에 흡혈귀처럼 빨판을 대고 우리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돈을 2만 원씩 해가지고 전부 통신사에 돈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신사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전부 위치 추적하는데 이런 데 협조 잘한다고.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나중에 전부 감옥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통신 내역을 좀 달라 이런 것은 영장을 받아서 가능한 것인데 무조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전부 다 통신사로부터 무대기로 받아가지고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은 적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다 지금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생충들이 온 국민들을 빚더미와 세금 폭탄으로 돈 뿌리기를 하면서 전부 우리 심장에 흡혈귀처럼 이 기생충들이 빨대를 꽂아서 우리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이거 좀 퇴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